예, 다시 비 피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수색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가 계속 수고를 하고 있죠.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 작업에서는 버스기사로 추정되는 50대 남성과 40, 50대 남성 2명, 20대 여성 등 4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번 침수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12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수색 작업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1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는 차량이 모두 17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부분 인양을 마친 상태지만 차량 내부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구조당국은 우선 실종 신고가 접수된 1명을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지하차도에는 들어찬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이 대부분 마친 상태인데요. 다만 지하차도 안쪽에 현재 배꼽 높이까지 진흙이 차 있어 굴삭기로 이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차도 양쪽에서 도보 수색을 이어가는 등 현재 인력 480여 명과 장비 81대가 동원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가 이곳 지하차도에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인근 하천으로 쓸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흙을 빼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황에 따라 수색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늘부터 충북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배수와 수색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이미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을 해도 비가 내리더라도 수색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수색 현장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 비로 인명피해가 너무 큰데 대규모 피해가 난 곳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보신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왜 피해가 컸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전문가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에는 그 재난방송 전문부서 재난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지금 수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언론에서는 두 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통 통제를 왜 안 했냐, 이게 이제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인근에 이제 미호강이라고 있잖아요. 미호강, 그렇습니다. 미호천. 미호강. 그 미호강의 제방이 부실한 거 아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번 사건을 좀 보셨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좀 첨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하차도에 있었던 배수 펌프장, 배수 펌프를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해서 펌프 시설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펌프가 작동이 되어 있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부분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다 정확한 것은 이제 진상 규명이나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펌프장이 가동이 됐었다면 물론 미호강에서 넘쳐 흐르는 그 물을 순식간에 받아서 한 3만 톤 정도 되는 양을 불과 한 2, 3분 정도에 순식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펌프 용량으로 그걸 다 퍼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펌프가 가동이 됐었다면은 일부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2, 3분이라도 골든타임을 조금 확보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조금 더 구조하는, 그리고 또 대피하려고 하는, 또 피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조금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미호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이죠. 그 물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제방 공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방 공사를 하면은 일부 제방을 절개를 하고 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제방을 쌓고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방의 높이가 적정했는지 또 하나는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일정 부분은 다짐을 상태로 해서 물이 이 바깥으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설 기준을 잘 지켜서 다짐이 되었는지 그 임시 제방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원류를 했느냐 아니면은 제방이 파괴가 됐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공식적으로 좀 따져봐야 원류라 하면 뭘 뜻하죠? 원류는 제방의 높이를 넘어서 물이 넘치는 거고요.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예, 파괴는 일종의 이제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일종의 구멍 같은 것이 생겨서 그로부터 이제 흙과 함께 유실이 되면서 대방이 터지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홍수파라고 그래서 아주 큰 홍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순간에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파괴가 됐는지 원류가 단순 원류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그 한 3만 톤이라고 하는 것, 3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강 이제 4차선이기 때문에 한 12m에 높이가 한 4.5m 정도 되고 지하의 차도의 길이만 한 30m 되니까 그걸 합치면 한 3만 톤 정도 되는 거죠. 예. 이 3만 톤의 물이 일순간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미호천에서부터 좀 넘어오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시 그 미호천의 홍수위의 그래프가 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 저기 나오네요. 자, 잘 보시면은 저 파란색 선이 그 당시에 홍수위 선입니다. 아마 저게 이제 시간이 15일 토요일 날 0시부터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15일 16시까지인데 지금 아래쪽에 노란 선이 홍수주의보. 수심이 7m 됐을 때는 홍수주의보고요. 수심이 8m 됐을 때는 경계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수심이 8m가 올라오면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경계경보 발령을 통해서 인근 지자체에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 시간이 보면은 한 4시쯤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4시쯤에서 부분에 시작이 됐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위에 경계경보보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대홍수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9.2m인데요. 9.2m가 지금 넘는 게 파란색이 교차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맨 위에 예. 있는 게 지금 심각 단계가 9.2m라고 써 있죠. 예, 그거를 돌파해서 그걸 올라갔네요. 돌파하는 게 넘은 게 지금 보면은 06시 좀 넘은 부분이 06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은 08시 정도 됐으니까 최고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고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사고가 터졌는데 그로부터 4시간 전에 홍수 경계경보가 발령이 돼 있고 2시간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대홍수 경계경보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대홍수 경계경보가 넘다는 제방을 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심각 단계라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 4시간 전, 2시간 전에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이 통제 혹은 제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대단히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논점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받아서 질문드리자면 그렇게 2시간 전, 4시간 전에 심각한 상황들이 이미 있었고 금강 홍수 통제소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지자체나 이쪽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교통 통제가 누구든 경찰이든 뭐 흥덕구든 충북도든 청주시든 간에 좀 교통 통제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뭐 제기할 예. 수 있는데요. 자, 홍수 통제소는 하천이나 하천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방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 발령을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지만 도로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속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국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이기 때문에 예. 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발령을 내면서 협조 내지 직접 통제를
홍수 통제소가 직접 통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위험이 있다고 발령을 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그걸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의 어떤 충분한 교감 또 혹은 충분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 또 전문적인 내용, 경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들을 통제해야 되는 게 옳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까지 있을 것이냐 이건 한번 향후에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그 부산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에도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좀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증명과 다양한 증언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객관적인 판단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들은 뭐 규명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미호천과 미호강을 병행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여튼 KBS는 미호강이라고 통일해서 이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과거에는 미호천으로 예.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미호강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미호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통제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 그 임시제방 문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손됐는지 아니면 원류 아예 그냥 물이 확 넘쳐 흘렀는지 그 부분은 향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파손됐다 그랬을 때는 그 임시제방이 뭔가 허약하고 부실하게 지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제방과 임시 제방은 그 부분을 대부분 그 연결 부위 그 부분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제방만큼 충분히 다짐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재료는 그 제방 제체의 축제의 재료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축제 재료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썼다고 하면은 그 이음의 부분이 반드시 물이 통과하면 물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사가 딸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 그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파이핑 현상이 발생됐을 가능성, 혹은 그 부분이 파이핑 현상이 안 되고 그대로 지탱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장 최고의 수위는 10m가 넘었기 때문에 10m보다도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물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 제방과 기존에 있는 제방의 차이는 한 1.5m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있었던 과거에 원래 있던 제방은 기존의 10.2m의 수위에서도 넘지 않았는데 이 부분으로서는 원류가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시제방이 더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왜 낮게 설치했는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공사를 편의를 위해서 좀 낮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우기의 철은 특히 하천의 제방 공사는 우기철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물론 이제 설계 기준이라든지 어떤 시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충족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사실 오늘은 산사태 부분도 마저 짚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산사태 부분은 아마 내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논점 가운데 그 배수 펌프 시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첨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서두 부분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오송 지하차도 말고 다른 지하차도들에도 대부분 다 갖춰져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은 없는 곳이 더 많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지하차도는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펌프 시설은 갖춰지지 않더라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저류지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 지역의 강우나 어떤 재해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2020년 이제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로 배수 펌프 시설뿐만 아니라 자동 배수판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지금 규정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을 받아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기 전에 이런 일이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죠. 배수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석환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 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